유의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자 박영애 주임 교수님하고 지금 윤경용, 김기진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4편까지 찍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실까요? 네, 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했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천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이런 업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다빈치 이름을 많이 쓰는 분들이 바로 그런 미래학자들이 분이죠. 다빈치를 제일 존경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빈치 인스티튜트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다빈치 연구소 토마스 프레이 뭐 해서 덴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이미 한 2년 조사해가지고 대학교 절반이 사라진다, 뭐가 어떻게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닮아야 될 부분이 다빈치를 닮는 게 가장 우리에서는 가장 큰 목적인데요. 실은 다빈치를 닮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빈치처럼 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한 순간에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기도 했지만 모든 학문과 통한다는 걸 갑자기 느꼈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공부할 때는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는데요. 어느 한 순간에 이게 다 통화해지는 것 같아요. 통해지는 걸 느끼는 순간 공부가 쉬워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1, 3, 5, 7 공부할 때는 한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1과 3 사이에 2가 있었고 5와 7 사이에 6이 있더라. 근데 6을 우연히 공부해 나갔어요. 그러면은 6과 1과 3 사이에 2가 있었고 5와 7 사이에 6이 있더라.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2와 6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 쉬웠어요. 그러니까 1을 공부하는데 1년 걸렸는데 2를 공부할 때는요. 단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걸 알게 되는 경우에. 왜냐하면은 1과 3 사이에는 이미 2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조금만 변형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다빈치도 아마도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통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무작정 우리 얘기이지 닥치고 뭐 공격 이런 것도 있듯이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학을 공부하면은 뭐 전기, 전자, 전 컴퓨터 공학이 이제 베이스인데 제가 처음에는 컴퓨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이 전자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전기로 더 어려워요. 그렇죠. 가장 저처럼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을 한 사람이 시작점이 어디가 되냐 가장 이상적인 시작점은 전자입니다. 전자공학을 한 사람이 컴퓨터 공학의 소프트웨어 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또 전자공학 한 사람이 전기로 가는 게 쉽거든요. 거꾸로 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쉬운데 그 이유가 전자공학을 하다 보면은 전기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만 알면 전기와 전자는 다 통합니다. 근데 전기의 원리와 전자의 원리도 달라요. 근데 사실 전기의 원리가 좀 더 근본적인 거지만 근본적인 것에서 많이 이렇게 좀 더 변형되고 발전된 부분이 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를 배우면서 전기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전기에 대한 부분들 다 알거든요. 전기는 크게 얘기하면은 뭐 전자는 좀 더 나도 크게 발전, 송전, 배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배전에서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의 원리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자에서는 뭐 그렇고 전자에서 또 전자 회로에서 나가는 그래서 원리를 알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시스템 공학 쪽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알게 되고 이 전자 전기를 알게 되면 이제 기계로 연결이 돼요. 근데 전자를 알게 되면 전파하고 연결되고요. 기계는 또 왜 많이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가 학부에 보통 기전공학부라는 게 있어요. 기계 전자공학부. 그러니까 기계의 원리와 또 전기의 원리 근본은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기계의 카리큘럼과 전기의 카리큘럼이 30%가 같다. 전기의 카리큘럼과 전자의 카리큘럼이 30%가 같아요. 그러면 또 전자의 카리큘럼과 컴퓨터 공학의 카리큘럼이 30%가 같아요. 제가 옛날에 CD롬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며 테이프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나의 과거죠. 네. 나의 기록인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계조차도 이제는 안 팔아요. 네. 컴퓨터도 그죠? 네. 이 CD롬을 어디다가 껴야 되는 낄 데가 없어요.
ODD라고 있습니다. X. 네, 사실 됐는데 ODD. 지금 네네. 이제 옛날 CD로암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CD로암뿐만 아니라 DVD로암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아예 그냥 ODD. ODD가 어디에도 없어요. ODD가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발전이 어디까지 갈 건지. 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USB라든가 이것도 영원히 이걸 쓸 수는 없는 못 것 쓰죠. 같아요. 예.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뭐 클라우드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 30년 전에 007 영화 보면은 분명히 시대는 2100년도인데요. 우리가 거기서 뭐 서로 막 가지고 싸우는 것은 CD롬이나 그렇죠. 플라피 디스크하고 네네네. 싸웠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막 CD롬, 뭐 우린 지금 쓰지도 않는 CD롬 가지고 막 2100년대라면서 그렇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영화 보면은 좀 웃긴데 그러면은 그때 사실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만큼 빨리 발전할 줄 몰랐을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근데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들은 매체잖아요. 매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만들어내는데 클라우드가 만일의 경우에 전쟁이 터지면요 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USB나 그게 하드디스크가 또. 가장 좋은 거죠. 아하. 결국은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개인 클라우드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어디에 두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두는 그런 클라우드. 그래서 내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매체에 저장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해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매체와 플러스 클라우드가 결합된 그런 거.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급변한 사태가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전기가 꺼지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통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 꺼지면 당연히 통신도 끊어집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나라가 셧다운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나라가 셧다운되고 개인도 셧다운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에너지란 부분요.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구글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50% 이상이 에너지입니다. 구글은 IT 회사가 아니고 에너지 회사입니다. 구글이 지금 가장 구글이 투자를 에너지 많이 쏟고 있는 이유가 구글이 지금 IDC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요. 네. 그 어디 있냐면 네바다 사막에 있거든요. 거기에 태양 전지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IDC를 움직이거든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용량은 어느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어디로 옮겼냐면요. 핀란드로 옮겼어요. IDC를. 왜 옮겼겠습니까? 핀란드를. 냉각 때문에 그래요. 핀란드 저 위에 있는 그 북해, 네. 북극에 있는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구글은 발전을 많이 해서 냉각을 시키는 거고, 핀란드는 찬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킨다. IDC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인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반도체 네네, 설계 생산 네네. 같이 하는 회사는 딱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인텔이고 하나가 삼성이에요. 근데 인텔이 CPU를 더 이상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그 노트북으로 보면은 i3, i5, i7 있고요. i7에서 i9이 안 나오고요. 세대가 뭐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왜 저걸 안 만들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286, 8086, 286, 386, 486, 펜티엄 뭐 그렇게 쭉 나갔잖아요. 근데 매년 막 발표가 됐어요. 한 2년 단위로 그런 게 발표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빨라지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CPU 하나를 빠르게 하는 게 너무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코어를 늘리자. CPU를 몇 개 집어넣자. 그래서 듀얼 코어 두 개 들어있어요. CPU. 그렇죠. 네, 쿼드 코어 4개 있는 거예요. 헥사 코어 16개 들어있는 거예요. 네, 16개. 이 CPU 하나에 CPU가 16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 CPU가 16개 들어있잖아요. 한 군데. 옥타콤 8개고요. 옥타코 8개 들어있고 16개 들어있는데 노는 놈도 있겠죠. 노는 놈도 계속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노는 놈을 우리가 CPU가 16개 있는 여기 코어 16개 코어가 있는 CPU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너지를 넣었을 때 16명이 16개 CPU가 동시에 분산 처리가 하면 빠르겠죠. 근데 이 일은 16개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16 CPU한테 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한테 해서 줘야 되느냐 이게 또 걱정이 생기잖아요. 16개 주면은 전기가 16배가 먹어요. 우리는 지금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 에너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휴대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3일에서 일주일 간다고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CPU를 그러면은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CPU예요. 여기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 휴대폰 하면 뜨겁잖아요. 뜨거운 게 왜 뜨겁겠습니까? CPU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 열로 발산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 일은 너 16개 코어 중에 한 놈만 해 라고 명령 내고 나머지는 셧다운 시켜버리는 OS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EAOS입니다. 에너지 어웨어니스 OS, 에너지 인지 OS. 그래서 이제 인텔이 더 이상 CPU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 늘려서 에너지를 얼만큼 적게 먹게 할 거냐. 그래서 동작 볼테이지, 동작 전압을 예전에는 5V였어요. 3.7V, 3.8V 떨어졌어요. 2.3V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1V대에서 동작되게 하면은 전기를 이만큼 먹고 일은 이만큼 할 수 있는 그런 CPU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인텔이나 AMD 이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CPU들이 이제 전부 모든 데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소형화 기기로 되기 때문에 그런 CPU를 이렇게 에너지 적게 먹는 CPU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알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수록 되는데 자기의 전문 분야 하나를 알고요. 나머지는 그 정도의 알아가는데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통섭이 돼요. 정확히 표현드리자면은 내가 이것은 모르지만 내가 아까 보셨잖아요. 네. 한 시간만 투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이 하루 했던 거 난 한 시간 한 10분만 하면 다른 하루 했던 건 할 수 있어. 그것은 내가 다른 걸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이분이 해서 1부터 10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1부터 10 중에서 1, 3, 5, 7, 9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 4, 6, 8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근데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딱 그 일정 시간만큼 알아야 그나마 좀 더 어디 가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딱 맥시멈 1시간이야. 그럼 1시간 동안 막 계속 그래 조금은 알았어. 또는 이거 내가 저기 가서 써먹어야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한 5분이든 3분이든 1분이든 이런 게 있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게 자기가 선택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의 사례를 했던 게 잠깐 설명 드렸더니 뭐 그 식사 시간에 와서 막 배우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문제는 지금 요 시대가 이제 뭐 흐름으로 보면 그냥 이제 한 3년 전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요 사이에 3년, 5년 안에 그렇게 적응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는 마인드의 차이, 생각 관점의 차이, 일을 풀어내는 역량의 차이가 좀 낫다가 아니라 굉장히 커져요. 실제 저는 7년 전에 뭘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그때 뭐 시도 쓰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혼자 막 고민해요. 그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속도에 대한 정의였어요. 도대체 속도가 뭐야? 막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속도구나 정의를 내리면서 달라진 게 뭐였냐면 속도는 이것저것 그것을 내가 하는 거야. 조직에 있을 때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웹 디자인에 있어야 돼. 뭐 또 뭘 해야 돼. 뭐 넣어야 돼. 뭐 일러스트 뭐 난 지금 당장 급한데 뭐 오전에 막 연락가 오후에 뭐 해야 되는데 뭐 물어봤더니 순서가 일주일 뒤에 되고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어쨌든 한 회사가 그래도 뭐 대한민국 가장 그래도 교육기관이 큰 회사인데
한 회사가 이거를 운영하는데 A부터 Z까지를 나열을 다 해놓고 한 3개월을 잡았어요. 그래서 커피숍 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커피숍에 출근해서 거기서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편집하는 거, 영상 촬영, 편집, 홈페이지 제작, 어쨌든 이제 어떤 고객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속하면서 퀄리티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하나씩 다 했는데 그때 놀란 거예요. 도구가 왜 이렇게 쉽게 돼 있는 거야? 어디 가서 1년을 배우거든 학원을 가야 되는데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아무튼 뒤지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IT 도구가 그러면서 정의를 내린 거야. 그때 당시 IT는 접근성, 편리성, 용이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IT 도구의 특징 세 가지가 어떻게 자기 걸로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량 차이는 생기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주를 주는 건 일단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이제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두 분한테. 지금 우리 출산율이 0.6%예요. 그죠? 0.6명이죠. 6명? 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그것도 걱정이지만 그럼 기출산된 아이들을 어떻게 질 좋은 높은 아이로 정말 미래의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 어떤 그 길라잡이를 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부모님들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시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로 키우라. 이제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동시성을 가지고 굉장히 공간은 어쨌든 넘어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FTP예요. 어떤 거를 갖다가 가르쳤으면 바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고 그게 어떻게든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래 하든 학년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이걸 어떻게 적용할래 해서 플랜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팩트 띵크 플랜이에요. 이거가 팩트를 1년 전에 배운 거를 이제 내가 생각을 했다가 10년 후에 이걸 플랜을 적용해 이걸 짜볼까가 아니고 배우는 즉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기 예를 들어 우리 빚제 사무처는 이게 팩트예요. 근데 대부분은 팩트만 전달하고 이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몇 점인지. 그리고 생각은 별로 묻지도 않고 그나마 뭐 플랜이나 고민하면 어때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박사라고 하지만 박사예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본인 생각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네. 그다음에 그렇죠.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네. 이론만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박사는 아닌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요만큼은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것저것 혼자 생각하면서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도 팩트, 띵크, 플랜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요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 겹쳐지는 영역. 이거를 인사이트 영역으로 정의한 거예요. 어떤 지식을 접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저렇게 했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뭔가 이제 이게 띵크예요. 근데 그렇게 했대 10시간 동안 떠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아니 다빈치가 그랬다니까? 이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다빈치가 내가 어제 들었는데 이런 거를 했대. 와 나는 진짜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처음 다빈치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띵크가 장난 아니죠. 이 친구는 어때요? 자기도 그걸 닮아 보려고 하든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인사이트, 자기 생각하게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은 그렇죠. 될까요? 그 질문도요. 다 나눠져요. 팩트 질문이 있어요. 얘기한 거를 잘 배웠나라고 팩트 질문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끝나요. 질문은 팩트 질문을 확인을 하고 제대로 내가 얘기한 게 전달이 됐는지 내가 저 다빈치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다빈치 얘기였어. 다시 얘기해 줄게 해서 팩트 확인을 해야 돼요. 팩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띵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측면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끊임이 없죠. 그게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 플랜이 있죠. 이건 뭐냐면 제 나름대로는
팩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이 성찰 영역, 성찰적 이 요소를 영역을 인사이트 영역으로 봤고 이거는 포사이트 영역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성찰을 했으면 저걸 이렇게 적용하면 내가 역량이 되게 높아지겠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그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만 간다면 인류는 달라지지 않을까? 자, 이게 플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how to, 액션 플랜이 소위 이건 내가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 해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구체적인 how to를 고민해내는 영역. 뇌 안에 이 영역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 두 개를 꽉 잡고 있는 상태. 이때를 통찰이라 정의한 거예요. 통찰이란 뭘까가 이제 뭐 책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통찰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에 대해서 과거는 벌써 좀 1조 전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사이트를 갖는 거. 인사이트는 긍정 언어예요. 언어에는 부정적, 그냥 그럭저럭 또 긍정 언어가 다 있죠. 살인이 되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인사이트는 긍정적이에요. 언어는 방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는 뭐예요? 현재에서 살아있는 인류가 있을 때 현재에서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 과거. 그죠? 그런데 미래는 뭐예요? 그냥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있으면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면 과거에서는 미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의 속성이 과거를 보냐, 현재에 집중하느냐, 미래에 포진되어 있느냐, 에너지 장이 다 있어요. 근데 인사이트는 얘는 되게 괜찮은 단어가 뭐냐면 인사이트가 생기면 왠지 과거를 보고 뭔가 확 잡지만 괜히 이쪽에서 땡기는 거야. 야야 그거 너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니? 미래를 땡겨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집중하게끔 교육을 하면 너는 좀 미래에 뭐가 될래? 너는 꿈도 없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본인의 생각을 자꾸 물으면 인간은 자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자각은요 과거를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각은 할수록 이 자각이라는 단어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면 미래의 내 모습도 이걸 미래를 봐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꿔라 자꾸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을 자꾸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거기에서 뭐냐요? 플랜 하나라도 이건 만약 우리는 이제 뭐 앞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 그 일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작더라도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되면 결국은 쌓여서 벽돌이잖아요. 벽돌은 뭐예요? 바닥에서 이미 위를 향하잖아요. 왜 위를 쌓아요? 지붕 얹으면 집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벽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마치 이게 성공의 경험도 같죠. 그게 하나씩 쌓이면 집이라는 비전이 이렇게 생기듯이 그래서 인사이트를 물었다면 생각을 물었다면 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너는 한번 해볼래? 어떻게 공부해볼래?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볼래? 너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본인이 방향을 제시할 정도로. 그래서 질문은 딱 동시성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팩트 질문 됐구나. 띵크 질문 오케이. 이거 좀 그런데 한번 더 물어볼까? 오케이 더 물어봐.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나서 필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거가 제대로 질문이 띵크해서 뭔가 형성이 안 되는데 플랜 질문 하잖아요. 부담을 줘요. 그렇죠. 이거는 밀어넣기예요. 스트레스. 그러면 밀어넣기 하면 얘가 빠져요. 그럼 어때요? 옆에서 선생이든 부모든 뭔가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제시해 준 것 같지만 개인의 합적인 얘가 빠졌으니까 현재가 빠진 상태에서 미래는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나는 가르쳤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놓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AI 인공지능하고 미래 공부한 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이제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뭐 저기 해서 2018년에 보고서를 보면 10개 위험 요소 중에 5개가 있거든요. 꼽은 것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요? 예, 잘못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핵 전쟁하고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 그다음에 또 잘못된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뽑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인공지능은 도구이지만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사악한 형태로 마음을 가지고 예, 쓰게 되면은 이 인공지능이 인류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부르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양면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죠. 한쪽은 인류에게 굉장히 이로운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반대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그죠? 소셜 미디어가 SNS, 페이스북, 트위터 뭐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느 것이 왜 구글 플러스가 한때 나와가지고 저 열심히 구글 플러스 쓰다가 없어졌어요, 그죠? 뭐 싸이월드 없어지고 뭐 하듯이. 소셜 미디어는요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오래 전부터 보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캐텔이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는 1990년대, 80년대 후반도에는 캐텔이라고 있었는데 한국 경제신문에서 운영했던 BBS입니다. 전자 게시판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나와 있었던 게 데이콤의 천리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캐텔을 개털이라고 부르고 데이콤을 돼지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캐텔을 가지고 이제 무료 아이디로 들어갔고 천리안은 유료 아이디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 캐텔의 그 쏘면 전자 게시판에 들어가 서로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굉장히 많은 것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는 전화번호를 02 모뎀에서 902 뭐 몇 번 77 몇 번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뀐 게 한국통신 하이텔 0141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쭉 이어오다 인터넷 시대를 맞았죠. 인터넷 시대를 맞고 나서 인터넷 시대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던 부분이 바로 채팅입니다. 채팅방이 이제 그때는 그 채팅의 방을 개설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냥 묻지마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프라인으로 채팅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온라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 방의 이름을 하나 가지고 방장이 뭐 강퇴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걸로 이제 채팅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MSN 채팅이 있고 그게 이제 채팅이 잘 이루어지다가 나온 게 ICQ라는 게 나왔어요. ICQ가 나왔는데 ICQ가 지금 중국이 따라했는데 QQ입니다. 그리고 이제 ICQ가 나오자마자 따라 나온 게 이제 우리 인터넷 전화처럼 해가지고 나온 게 스카이프가 나왔거든요. 스카이프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채팅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MSN 채팅도 사라지고 그래서 채팅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채팅은 사실은 불특정 다수예요. 내가 아이디 바꿔서 들어가고 내가 다른 아이디를 바꾸면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밝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 이게 이제 정말로 나를 인증한 우리 싸이월드도 마찬가지고 알러브스쿨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면 나를 인증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채팅은 누구가 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나를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반드시 그 클로즈 유저죠. C 유저. 그러니까 공인된 사람만 혹은 초청해야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채팅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초청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 나간 게 이제 우리가 그 트위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외국에서 많은 채팅 사이트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많이 생겼는데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러브스쿨을 그대로 베낀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SNS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인터넷 초창기에 나왔던 채팅을 모방한 게 지금
카카오에서 오픈 채팅방이 바로 그겁니다. 예, 초대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죠.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 물론 조금 더 변형이 돼 있죠. 처음에 했던 그거보다 그게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SNS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지금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이나 자기의 일기나 이런 부분들, 요즘 일기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매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자기 일상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기 일상을 많이 왜곡하거나 미화시켜 사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알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든 저렇게 기록하든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동영상도 되고 뭐 사진도 되고 그다음에 글도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많이 고민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기록하다가 또 블로그에도 기록하고 카페에도 기록하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디에 기록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정답은 그냥 따라가자밖에 안 돼요. 응? 따라가자. 그러니까 아, 내가 원하는 나만의 어떤 공간에 그냥 기록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그 워드 파일 있잖아요. 아래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예. 그냥 기록해요. 그냥 기록해서 그걸 저장을 해요. 지금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약 4만 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저장된 파일을 제가 가끔 블로그에 올리고요. 가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든 기록 파일은 어디에 저장하느냐? 워드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을 하거든요. 그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열어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기 뭡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아이러브 스쿨이나 이런데 싸이월드에 있던 것들은요 다 나가고 없어지죠. 없어요. 다 나가고 없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고요. 없다. 클라우드에 올린 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내 것을 기록하는데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거나 안고 싶은 것도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이트가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비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스템 오류로 해킹 딱 예, 해킹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로 공개로 풀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다 까발려집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거에 보관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SNS나 이런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내 기록에 내가 기록을 위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홍보하기에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무슨 내가 뭐 무슨 약을 하나 만들었어. 네. 뭐 무슨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 뭐 HR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 어디다가 요즘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고. 홍보는 지금 광고에서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홍보는 한 30여 가지 되거든요. 그럼 CPA로 할 거야, CPC로 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CPC로 하면 클릭이 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어떤 것을 주로 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은 자, 그거는 좀 한 편 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예.